자, 6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인생은 혼자다님께서 닉네임 좋네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항상 연륜이 느껴지는 방송을 보면서 하루하루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29살 청년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작년 2월 경기도 시흥에 있는 4년제 수도권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 2.87이었고 스펙은 없는 상태로 국비교육, 하드웨어 개발 작년 2월부터 8월 총 6개월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취업한 곳은 중소기업자 하드웨어 개발 연구직이었습니다. 면접 때 이상한 질문들, 부모님 직업, 여친 유무, 또 입사하고 나서는 상사가 집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여친 사진을 보여달라는 등, 주말에 여친이랑 어디서 뭐하고 놀았냐는 등 계속 사생활을 코치코치 묻고, 또 면접 때는 말 안 했던 한 달에 한 번 주말 출근 필수에 포괄 임금제까지 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2주 만에 퇴사를 하고 파주에 있는 금고회사 중소기업 생산관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서 상사가 생산관리여도 생산직 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장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 할 맛이 뚝 떨어져 당일날 오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력서 열람을 하여 면접 제의가 왔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QA 직무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회사들과 비슷하게 첫날부터 턱세 부리고 갑질하고 면접 때랑 말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2주 만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력서는 좀 700개 정도 넣고 80개 정도 면접을 봐 총 45개 합격을 하고 12개의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 4군데, 생산관리 1군데, 소프트웨어 QA 7군데. 그런데 그냥 이제 회사만 가면 뭔가 답답하고 일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건 수긍을 하겠는데, 첫날부터 꼰대짓하고 쓸데없는 사생활 침해하면 좀 참다가 인계점이 오면 못 참고 대부분 2주 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직생활이 나랑 안 맞는 건가 싶어서 지금은 구직활동을 쉬고 있고,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를 하시고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 밑에서 일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자격증만 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영업년도 중요하여 상당한 고생길이 훤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붕어 형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일하신 회사가 멀쩡한 회사가 아니네요. 네. 퇴사할만 했습니다. 네, 퇴사할만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일한 곳은 퇴사할만 한 곳이었습니다. 퇴사하는 게 네 본인 뭐 자질의 부족이 나르니 인내심의 부족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저기 들어가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네. 좀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네요. 회사도 좀 이상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사연자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도 알아야 되는 게 무작정 취업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렇게 지원하는 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전투적인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그런 거야. 취업을 하더라도 괜찮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취업한 곳이 멀쩡한 곳이 없었잖아요. 왜 멀쩡한 곳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면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기사응시를 할 수 있잖아. 나는 근데 왜 기사응시를 안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기사나
산업안전 기사 같은 거 딸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이 학교 나오신 분들 따지 않습니까? 그 님 학교 졸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따실 텐데. 전기기사는 기본적으로 딸 테고, 전기공사기사를 딸 테고, 산업안전 기사를 딸 테고. 괜찮은 곳 가려면 그런 거 따야 되거든요. 전기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엔지니어나 아니면 이제, 공학계열 이제 회사를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은 곳 가려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학점도 좀 신경 썼어야 되고, 토익도 땄어야 되고. 그러니까 님이 대졸을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대졸 공채를 봐야겠죠. 그런데 님이 들어가는 데는 하나같이 스펙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님이 저런 회사 들어가는 건 스펙에 소홀했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회사 들어가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회사를 들어가려면 회사 자체에 들어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스펙이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마냥 논 게 아니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게 학점하고 스펙 아닙니까? 자격증. 그런데 전기공학과 나왔던 사람이 토익 성적도 없고 학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회사는 못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뽑아주는 회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간 회사들 보면 그냥 무자격증, 그러니까 아무 스펙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학벌이 없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님이 들어간 회사들은요, 아무 스펙이 없어도, 그냥 아무 학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네. 정상적으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데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돈을 더 줘도 안 가요. 더 좋은 데 가겠죠. 애초에 여기 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하나 아셔야 돼. 그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 뽑는다고 하면 대부분 현장입니다. 현장. 중소기업은요, 우리 그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그 편성되어 있는 생산관리가 아니에요. 다른 생산관리야. 보통은 이제 생산관리라고 하면 현장 일을 안 합니다. 현장은 돌아다닐 수 있어도 현장이 뭐 연장을 만지다든지 기를 만지지 않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관리. 현장은 돌아다닐 수 있어도 현장에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공장이 이제 몇 개까지 뭐 가동될 수 있고, 목표치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파트가 생산 관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중소기업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항상 일손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산관리로 이제 사람 뽑으면 생산관리는 기본 옵션이고요. 현장 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님이 봤을 때 이해 못하겠죠. 생산관리인데 왜 현장 내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에서는 상사가 생산관리여도 생산직 일도 해야 된다. 예. 보통 중소기업은 생산관리 일만 시키려고 사람 뽑지 않아요. 절대로. 웃긴 게 이건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뭐 품질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직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연구직 가면 연장 들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실 일만 안 시켜. 뭐 실험실 일이 한 3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 납품도 가고 현장에 연장도 많지고 막 그래요. 이게 중소기업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망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준비해서 대기업에 중견기업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님이 만약에 이런 스펙 관리에 대해 소홀하게 되면
메나 지원해도 인원에서밖에 못 갑니다. 이제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2개 정도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드웨어 개발 여기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고 생산관리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앞전에 일한 생산관리하고 똑같고 소프트웨어 QA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서비스 요거랑 비슷해. 예. 생각해봐. 님이 뭐 IT로 가려고 배웠다 하더라도 6개월밖에 안 배웠잖아. 속속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어. 정파가 아니잖아요. 삽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 가서 일을 시키는 것도 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적인 그 IT 일이 아니라 그냥 뭐 잡다한 거, 손 많이 가는 거, 뭐 그런 거 뒤치다꺼니 하는 거죠. 뒤치다꺼니 하는데 돈을 많이 주겠냐고. 돈을 줄 때 많이 안 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가고 싶다면 기사 자격증, 토익 자격증 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전기공학과 나왔는데 왜 기사 자격증을 안 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따야죠. 저기 있고 얼마나 차이가 큰데. 좀 좋은 회사 가면 선임 기사 자격증을 요구해서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조공채 같은 거 뭐 전기 뭐 품질 아니면 뭐 설비 관리 보통 관리자거든요. 뽑을 때 보면 전기기사 필수, 전기공사기사 필수, 산업안전기사 필수. 보통 우대라고 나와 있는 회사도 있는데 말이 우대지 거의 필수입니다. 들어가신 분은 다 따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려워도 막상 뽑는 데서 그걸 원하면 따야 됩니다. 이게 뭐 전기기사 따신 분들은 뭐 전기기사 좋아서 땄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미 기사 자격증이나 뭐 토익 자격증 딴다고 하더라도 학점이 낮아가지고 사실 대기업 중견도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면 대기업 중견은 학점 컷을 하거든요. 너무 안 했어, 이게. 2.87이면. 한 3점만 3만 넘었어도 도전할만 하거든요. 3점만 3이 한 3점만 2만 넘었어도 중견기업 지금 이제 각재고 이제 좀 기사 따고 하면 내가 봤을 땐 가능성이 있어. 근데 2.87이면 제가 봤을 땐 서류에서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좀 중견기업 이상 되는 회사들은요, 다 걸어놔요. 기본 자격에다가. 전학년 평균 학점이 3.0 이상. 예. 3.0 이상에다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거기 플러스 산업안전기사, 플러스 토익 800 이상. 예, 요게 거의 기본 국룰이에요, 국룰. 거의. 예. 근데 지금 학점도 낮고, 자격증도 없고, 어학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런 거 뭐냐. 님이 이거 살리려고 하면 자격증 따야 됩니다. 살리더라도 내가 봤을 때 대기업 중견은 힘들어요. 대기업 중견은 힘들어. 학점에서 너무 나가리가 많이 돼가지고. 만약에 님이 학교가 엄청 좋은데 모르겠어요. 학교가 뭐, 서영고면 모르겠는데. 서영고도 요즘 2.87이면 힘들어요. 서영고도 3.0 못 넣으면 서류에서 아웃이야. 예. 그냥 학점 낮으면 그냥 서영고 나와도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게. 학점을 보는 회사들은. 예. 학점 무슨 수가 있더라도 잘 맞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님이 이걸 못 살린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데 갈 것 같으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부동산을 비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저런 이상한 데 갈 것 같으면 이상한 데 갈 것 같고 스펙 지금 뭐 기사 자격증이나 스펙 쌓는 게 늦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아버지 루트를 따라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장담하는데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니 만약에 저기서 뭐 자격증이 안 따고 계속 지원하자. 그럼 매나 그 앞전에 일했던 회사 그 이상 그 이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류 회사들만 계속 들어가게 돼. 그럼 매나 비슷한 앞전의 이유로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여기 스펙 준비하잖아. 그럼 스펙 준비하면 몇 개월 해가지고 안 돼요. 님 기본 바탕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1년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럼 29에다가 30, 31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한다 섬 치더라도, 좋은 회사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문대 유턴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이미 대졸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졸 전문대졸 생산직, 기술직 지원 안 됩니다. 컷이에요, 컷. 이분이 뭐 대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입학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나이가 많은 편이긴 한데, 이미 학사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전문대도 간다 하더라도 학사 자격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이미 대학교 졸업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턴도 안 되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부동산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왜 부동산 일을 하라고 있겠어? 아버지가 부동산을 잘 나가니까 하라고 하겠죠. 보통 자식한테 저렇게 밀어주는 케이스는 보통 부모님이 저걸 가지고 이제 현업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물론 힘들 겁니다.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설픈 데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도 그리고 쉬운 시험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비밀함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 땅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동산은 좀 재미를 보시나 봐요. 제가 보니까. 사연자 아버지께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아버지가 좀 직원을 좀 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인데 자식 보고 하자는 경우 그런 거야.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로 좀 땅 재미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식 보고 하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식 보고 공인중개사 길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경우는 아버지가 뭐 아파트나 이제 건물 같은 몇 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밑으로 이제 뭐 직원들 몇 명 더 굴리고 있고 요즘에 공인중개사도 단독으로 혼자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팀으로 하는 경우 많단 말이야. 공인중개사 두세 명 묻혀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은 좀 재미를 보신 것 같아. 내가 듣기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어려운데 자기도 부동산 어려운데 자식 보고 부동산 하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부동산 일감도 못 따오는데 일감도 못 따오는데 자식 보고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면 안 시켜요. 부모님들은. 공장이라는 것도 없대요. 공장도 야 너 할 거 없으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일하는 거 배워라 하는 경우도 아버지의 공장이 막 부도 직전이면 절대 안 배워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경우 보통 그렇게 아버지 보고 하라고 하는 경우 아버지 공장이 탄탄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래처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 내믿고 따라하기만 하고 굶어 죽일 없으니까 아버지 시키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쪽 바닥에서 몇십 년을 굶어먹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보통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려준 경우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그냥 자리만 차지해도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재력이 있는 것 같아. 내 느끼기엔 그래. 예. 내가 봤을 때. 이게 님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니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 뭐 거래 안 되고 부동산 재미 못 보고 뭐 차익 같은 못 얻고 월세 내기 빠듯한데 자식 보고 어째 나도 힘드니까 너도 같이 힘들자 이렇게 얘기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니까 얘기하는 거, 잘 되니까. 지금도 부동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 안 되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저기 조소나 이상한 공장 갈 것 같으면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방송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저 부동산에 배우신 분 있잖아요. 우리 누구야. 여시 거기님이 이 케이스거든요. 제 방송에 오시는 분. 예.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활동하시는 걸 봐서는 이분이 수도권에 사시네요. 서울권에 수도권 사시네요. 사람 많은데. 경기도권에서도 인구가 많은 부천, 고양, 안양, 수원 이쪽인 것 같습니다. 남부 쪽. 어디 뭐 동두천 파주 이런 데가 아니라, 예, 평택 이런 데가 아니라 어느 도시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엔. 예. 제 방송에도 하고 계신 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설픈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시 거기니 케이스나 좀 비슷하네요. 나이도 비슷하고. 예, 부천요. 부천 좋네요. 아주 좋네. 부천이 보통 그런 거지. 부천이 보통 서울에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서울에 물가가 비싸니까 물가나 이제 그 월세가 비싸니까, 예, 상대적으로 싼 부천으로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 젊은 사람들이. 대신 들어가서 잘해야 돼요.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이거 못하면 뒤가 없다. 예. 나 이거 못하면 굶어 죽는다. 나 어차피 여기 벼랑 끝에 서 있는 입장으로 왔다. 그래서 웬만큼 힘든 거 다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하고 해가지고 뭐 못할 것 같으면 접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돌아갈 것이 없다. 여기서 어떻게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잘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왕이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생파 모르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말한 대로 꼭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제가 말한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미 남 밑에서도 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예. 님이 책상에 앉아가 공부할 체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공이나 어떤 그런 지식을 막 쌓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굴러 먹을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매나 님이 저 스펙으로 뭐 다른 데도 원서를 내도 매나 그런 곳일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면 계속 취업을 해도 앞전에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29이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낫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대학 다니면서 아무런 스펙과 학점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회사밖에 못 들어간다. 전원 회사밖에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님이 여기서 뭐 기사 자격증, 뭐 어학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그렇게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예, 부동산 업계로 좀 진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부동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님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뭐 본인 인생 본인이 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말한 대로 안 따르셔도 되는데요.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다. 예, 현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본인이 이렇게 벌린 거기 때문에 뭐 남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네 부동산 가가지고 오히려 또 적성 맞아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야. 부동산이라는 게 또 그렇거든. 부동산이 몸이 힘든 건 아니에요. 몸이 힘들 수도 있는데, 몸이 힘들 수 있겠네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부천이라고 하면 원룸이나 고시텔 많겠네요. 그러면 그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뭐냐 하면 보통 서울 집값이 비싸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초년생들. 서울에 살다가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일 겁니다.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직장 구해가지고 지방 사람들 서울에 왔는데 내 벌이 상태로 서울에서 물가를 감당하려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가까운 근교의 지역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통 후보로 잡는 데가 김포, 고양, 부천 아닙니까? 부천을 잡은 거야. 부천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 부동산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아마 고객으로 많이 모시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보통 김포, 부천, 안양, 군포 이런 쪽이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죠. 네.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겠다가는 돈을 못 모으니까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맨 처음엔 서울 산다고 좋았다고 이제 막 누르라라 거리다가 이제 세금 내고 이제 뭐 숨만 쉬어도 백 나오고 이거 경험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서울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케이스. 아무튼 아버지 밑에서 한번 얘기 잘 나눠보세요. 오히려 본인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아는 한도 내에서 이 사연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